자, 원래는 매출전표 입력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뭐 지금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우선 부가가치세 세법 배울 때 설명해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본 이론 설명할 때 하고요.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무엇인지. 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품을, 제품을 갖다 지금 이렇게 팔았었잖아요. 편하게 상품을 할게요. 여지껏 우리가 회계 이론에서 배울 때 상품을 판매를 했다고 하면 차변에다가 우리가 현금으로, 아니 외상매출금이라고 할까요? 외상매출금으로 예를 들어서 11,000원 이렇게 쓰고요. 10,000원짜리를 판 거예요. 사실은 얼마짜리요? 10,000원짜리. 뒷변에 상품 매출, 그래서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실무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 부가가치세라는 걸 배우시기 전에 그냥 계정에 대한 그 내용들, 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해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거란 말이죠. 그랬었는데 국가에서는 지금 이 회사에서는 이 상품 매출 금액 안에 원가도 있고요. 자기네가 받아야 될 이익도 다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라고요? 10,000원짜리였었어요. 10,000원짜리였었으면 이 사람들은 10,000원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판매되는 그 상품에 대해서 너희가 원가 이익 받을 거 다 받고 거래되는 그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만큼은 세금으로 미리 징수를 해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자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이 물건의 값을 얼마만 받으면 불만이 없겠어요. 잘 10,000원이니까 10,000원 받으면 땡쳤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받을 거 다 받고 거기 몇 퍼센트? 10%를 세금으로 좀 받아두어 라고 있죠. 그 세법이 무슨 세법이냐면 바로 위에서 써놓은 부가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부가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몇 퍼센트?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의 10%를 갖다가 돈을 미리 받아둬. 그런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그 세금 국가로 저희 납부해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10% 받아두라고 했으니 여기 부가세 돈을 받아두었겠죠. 얼마를? 1,000원을 받아뒀겠죠. 그러면 장사할 때 사업자들은 세금 10%를 미리 받아두었으니 이 부가세는 저기 회사의 돈이 아니겠죠. 이건 누구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급여 직원들한테 급여 줄 때 다음 달에 납부하기 위해서 4대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세금 미리 빼놓은 거 뭐라고 기록해 뒀었었죠? 예수금? 그럼 이거 부가세도 회사 돈 아니죠? 그다음에 예수금도 회사 돈 아니었죠? 얘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앞에서 배웠던 예수금 규정하고 비슷한 규정이라는 거 알겠죠? 즉 사업자의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런데 상품을 우리가 이렇게 팔려고 한다면 당연히 팔 상품을 또 사갖고 오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사갖고 오는 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매출은 빨간색이고요. 매입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품을 갖다가 이번에는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차변에 우리가 기록할 때 상품 사왔으면 뭐라고 기록해요? 상품 사갖고 왔을 때는 상품 이렇게 기록하죠. 상품의 가격은 얼마라고요? 5,000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얘도 외상매입금이라고 기록을 할게요. 자, 상품을 우리가 이렇게 사올 때 우리한테 상품을 파는 사람도 부가세법에 의해서 돈을 먼저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물건을 사갖고 올 때 지금
그 부가세를 반대로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가세는 그 우리한테 상품을 파는 그 사업자가 얼마를 청구했겠어요? 500원을 청구했겠죠. 그럼 외상매입금은 얼마가 돼요? 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요? 똑같이 부가세법에 관련된 거니까 부가세라고 쓴 건 똑같아요. 근데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돈 아니라면서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품을 팔고 부가세 예수금을 얼마에 갖고 있어요? 1,000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건을 사갖고 오면서 부가세를 썼죠. 똑같이. 그러면 부가세 국가에다가 납부하기 전에 우선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물건 사갖고 올 때 부가세를 낸 게 있다면 그건 대신 지급한 거죠. 원래는 그 국가가 지급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던 부가세 예수금 중에서 일부를 먼저 지급한 거예요. 그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대신 지급했다 그래서 대급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우리가 매입할 때 쓰는 용어 됐나요? 지금 그래서 상품을 매출했을 때에는 그 부가세와 관련된 용어를 우린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용어로 개정 사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했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란 용어라든지 부가세 대급금이란 이 용어는 지금 우리 회계상에서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말을 똑같이 사용하느냐? 아니요. 부가세법에서는요 이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부가세 예수금은 다른 말 여기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부가세 대급금인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매입세액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은 재무회계에서 부가세를 기록하는 용어이고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세, 매입세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네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상품이라는 규정이 있죠. 상품을 부가세법에서는 아까 공급가액이라는 용어 사용했었죠. 공급가액과 매입세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 우리 상품 매출이라고 쓴 이 규정은 뭐라고 쓰냐고 얘는 공급가액이 있겠죠. 공급가액이기는 똑같아요. 매입이나 매출이나.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부가세법에서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상품을 팔았다, 상품을 매입했다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부가세법에서는 상품, 제품 이런 용어보다는 이런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답니다. 재화라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용역. 그럼 재화가 뭔지, 용역이 뭔지 구분을 하셔야겠죠. 우선 재화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에서는 상품이라고 됐든지 제품이라고 됐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재화라는 용어는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용역은 보통 여러분들 그 사람의 힘 쇠파이프 생각 많이 나죠?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힘 완력이라고도 불러요.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그러한 완력, 즉 노동력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완력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 있죠. 지식도 용역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기술 있죠. 기술도 사람의 힘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노하우라는 거 있죠. 이 노하우 같은 것도 이 용역, 즉 이 용역의 뜻은 말이에요. 다르게 본다면은 사람의 힘이란 뜻인데요. 용역은 사람의 힘. 여기 완력, 지식, 기술, 노하우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요즘 말로는 얘를 뭘 많이 부르냐면 서비스라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이 보통 많이 가시는 가끔 가시는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에 재활을 사러 갑니까? 용역을 사용하라고 갑니까? 용역이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고장 났어요. 그럼 그 부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면 그 기사들 불러가지고 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인가요? 수리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부품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집에서 냉장고가 고장이 났을 때 기사를 불렀어요. 부품을 사기 위함입니까? 냉장고를 수리하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부품값을 청구하겠습니까? 이게 자기 왔던 출장료하고 사용된 결과로 냉장고 고쳐줬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원하겠습니까? 대가를 원하는 거죠? 구분 어떤 건지 알겠어요? 병원에 뭐 사러 가요? 뭐 하러 가요? 아까 화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뭐 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의 지식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앞으로 재화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화는 아까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용역은요,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서비스예요. 그게 사람의 힘이라는 뜻이고요. 되셨는지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회사 돈으로 내는 게 아니죠. 국가 돈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팔았는데 부가세 납부할 때 되면 되게 아까워해. 왜 그러죠? 자기 돈 아닌데 주머니에 들어왔던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제대로 배웠으니까 부가세는 내 돈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받아둔 돈은 얼마 받아놨어요? 쓴 돈은 얼마에 썼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500원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되겠죠? 그게 부가가치세 신고예요. 됐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여지껏 태어나서 보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까? 그건 사업자들만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들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에 대한 구분, 또 날짜, 언제인지.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하게 되겠죠. 그죠? 얘 다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우는 거 잘 알아. 옛날에는 몰랐어요. 저도 뭔가 발전하는 거죠.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고에 대한 우선 과세기간을 아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과세기간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를 갖다 설명해 드릴게요. 납세 의무자. 우선 여기다가 과세 기간을 설명하고요. 참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마우스질이 역시. 자, 일단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나눌 때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1, 4분기, 2, 4분기 이런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기간도요. 기간적으로는 3개월 단위로 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이런 식으로요. 근데 부르는 용어가 명칭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날짜를 따진다면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면 얘가 지금 1, 4분기죠. 그 다음에 04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07월 01일부터 09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기간으로 나눈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크게 이 과세 기간을 우선 1년 중에서 앞에 6개월을 상반기라고 보통 부르죠. 그 상반기를 제1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하반기라고 부르는 것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제1기와 제2기 얘를 갖다가 또 여기는 예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로 이렇게 구분해요. 여기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1기 예정, 그 다음에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앞으로 부를 거고 여러분들이 그 날짜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과세 기간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거래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벌어진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 중에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 납부일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고 납부일은 3개월 벌어진 일에 대해서 3개월 동안에 벌어진 일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서 언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냐면 그 다음 달인 25일까지예요. 그러면 과세 기간이 1월부터 3월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며칠까지? 과세 기간이 끝나는 달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러면 1기 확정 기간인 경우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어요? 1기 확정이니까 7월 25일까지 해야 되겠죠. 2기 예정이라면 2기 예정은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겠어요? 10월 25일까지 해야 되겠죠. 2기 확정은요? 다음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과세 기간은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주 많이 이제 접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 즉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누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간단할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합니다. 누구요? 그럼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가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사업자는 다 똑같은 사업자 아닌가요? 지난번에 우리 회사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에 보니까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 들은 적 있었죠. 여기서 사업자의 구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사업자라고 하면은 사업자는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해요. 누구하고 누구요? 과세 사업자하고 면세 사업자가 구분이 되는데 면세 사업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릴 때 누가 면세 사업자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업자가 병원, 학원, 학교 이런 데라 그랬었죠. 그리고 1차 품목을 파는 그 사업자들, 농산물에서 쌀 파는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예요. 병원도 면세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학원도 면세사업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면세사업자들 특징부터 얘기하면 이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면세사업자들은 여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의 사업자인데요? 이 면세사업자들은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우시지만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이거나 아니면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과세사업자, 과세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면세는요,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세금? 세금도 되게 많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세금 종류 되게 많죠. 양도세 뭐 많은데 모든 걸 다 면제해준다? 아니요. 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에서만 면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과세사업자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과세사업자는요, 과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하고요,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사업자로 구분을 해요. 간이사업자. 일반 사업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약간 보편적으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어떤 게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사업자들 중에서도 영세사업자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영세사업자의 뜻이 뭐예요? 돈을 잘 버는 사업자, 잘 못 버는 사업자. 그러면 여기 사업자 중에서 어떤 사업자를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알아요? 얘기했어요? 네. 진짜 뻑다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거 봐. 아는 척 했구나. 그리고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죠. 제가 이거 해드렸어요, 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영세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일반 명칭이고, 부가세법의 그 사업자는 얘가 바로 간이사업자를 뜻해요. 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어느 정도? 공급대가로요. 공급대가로 4,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얘기해요. 미만인 사업자들. 그러면 아니 연간 4,800만 원 공급대가이긴 하지만 이만큼 번다 그러면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저기 그렇다면 연간 4,800만 원 미만이라 그러면 이를 12로 나누어 보세요. 매달 얼마씩 버는 거예요? 400만 원씩 버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업자들이 지금 음식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한 달에 400 번대요. 그 400 버는 그 금액이 원가를 포함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다. 그러면 400만 원에서 매출원가 빼야 되겠죠. 네. 매출원가 빼면은 뭐가 나오죠? 매출 총익 나오죠. 매출 총익에서 또 뭐 빼줘야 돼요? 환관비 빼줘야 되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영업이익 나오죠. 영업이익을 갖다가 보통 이런 그 사업자들인 경우에 그냥 얼추 한 30% 정도를 봐요. 그럼 한 달에 400만 원 벌었는데 영업이익이 30%라고 하면 얼마겠어요? 120만 원. 그럼 이분들은 120만 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럼 많이 버는 거예요? 최저 금액도 안 되죠. 이렇게 버는 사업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간이사업자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영세사업자하고 우리가 배웠던 아까 매출 해봤죠? 영세율 사업자하고 뭐가 다를까? 영세율 사업자, 여러분들이 한글로 똑같이 여기 영세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인 줄 착각한단 말이죠. 이 영세의 뜻은, 자, 우선 저기 금액 돈으로 따졌을 때 그 금액이 미천하고 크지도 않고 보잘것 없고 하찮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되게 적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 영세율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세율이 0%인 걸 뜻한다 그랬었죠. 똑같은 영세가 아니죠. 용어가 한글은 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이해되시겠나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0%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위에 영세 사업자라는 것은 규모나 사업이나 내용들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미미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이란 뜻이고,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연간 소득 여기 매출 공급 대가로, 공급가액도 아니고 공급 대가로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을 우린 간이 사업자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에 대한 걸 구분을 해드렸고요. 구분이 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 것도 제가 계속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얘는 여기 이렇게 잘라야 돼. 자, 사업자는 빼고 일반하고 간이 사업자로 구분을 하는데, 이 일반 사업자도 또 두 가지로 구분해요. 일반 사업자 중에서는 여기 개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있겠다 법인,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선 개인인 경우에는요. 개인인 경우에는 여기 부가세 일기 예정이라 그랬죠. 개인은 예정 신고는 하지 않아요. 뭐만 하냐면 확정 신고만 해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은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몇 번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예정 신고를 안 할 뿐이지 예정 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저기 국세청에서 예정 신고 때는 고지를 해줘요. 예정 고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때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자료대로 그냥 그 부가가치세 그 금액 납부만 하면 돼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금 회계 1급에서는 법인이죠. 우리가 여기에 해당돼요. 법인은 1기 예정 확정, 2기 예정 확정 다 합니다. 바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는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 1기는 안 하고 1년에 딱 한 번만 해요. 언제만? 2기 확정 때만. 간이사업자들을 보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자예요? 많이 못 버는 사업자들이에요? 못 버는 사업자들이니까 일단 어떤 세제에 대해서 편의를 봐줘요. 보통 개인 사업자든지 법인 사업자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세무신고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사업자들이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간이 사업자는 아예 금액이 적으니까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라고 편의를 봐준 거예요. 보통 개인 사업자들, 법인 사업자들도 돈 많이 못 버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본인들이 다 알아서 신고하겠어요?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겠어요?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간이사업자는 그걸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하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는 것이 있더라.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줘요. 세제 편의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아까 우리 부가가치세 잠깐 설명했을 때요. 뭐 부가가치세 1,000원 받아뒀던 거 있었죠. 그건 국가돈이라 그랬죠. 국가돈인데 여기 간이사업자들은 그 중에서 20% 정도만 세금을 내래요. 그럼 나머지 800원은 누구 준다?
간이사업자 줘야. 부가가치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부가가치세 일부를 누구를 준다? 간이사업자. 왜요? 많이 못 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사업자로 시작을 하겠어요? 일반 사업자로 시작을 하겠어요? 근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간이사업자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부가세법 배울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지금 내용들을 보시니까 과세기간 정도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이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특히 우리는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일반 법인에 해당된다고 그랬었죠.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사업자에 대한 구분은 나중에 한다 손 치더라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가 요 녀석이에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자, 되셨다면 그 다음에 교재 아까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안 해보셨죠? 여기 세무사 그 시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해보라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얘는 AT 공인회계사회 시험 문제에서는 필수적으로 출제를 하지만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여기 하지를 않기 때문에 굳이 잘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실무에서는 발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필수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거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얘도 나가시고 전체 화면에서 저기 부가가치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항목 여기 보이시나요? 요걸로 할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클릭해 보시고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앞에서 세금계산서 계속 날짜 입력했던 날짜들이 다 7월달 거였었죠. 그래서 제가 7월 전체를 조회를 해볼게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면은 다 돼요. 자, 했더니만 7월 9일까지 과세도, 영세도, 면세도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밑에 수신자 보면 수신자의 거래처별로 담당자 우리 이메일 주소 입력했던 거 나오죠? 자, 근데 입력을 하다가 혹시 입력을 못하고 까먹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 이메일을 거래처의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그 화면은 총 3개가 있어요. 처음에 거래처 등록할 때 또는 우리가 중간에 거래처 등록할 때 밑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군데서 입력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이메일 주소들을 다 입력했는지 하나씩 조회를 해보자고요. 충무상사 입력돼 있나요? 두 번째 계양상사 입력돼 있나요? 그 다음에 원효상회 입력돼 있나요? 원효상회 입력 안 돼 있죠? 그럼 여기 밑에다가 클릭해서 돼 있는 분들은 까먹지 않고 제대로 입력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 거 빼먹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일부러 빼먹었을까? 여기서 이거 설명해 주려고, 아니면 모르고 빼먹었을까? 거기 원효상에 있죠? 교재는 266페이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사용 클릭하시고요. 담당자명 입력하신 분은 굳이 입력할 필요 없겠죠. 김원효. 상관없어요. 일단 요 먼저 입력할게요. 담당자명 김원효 입력하시고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macbook.co.kr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서도 그 거래처에 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효진도 눌러보시고요. 김포, 그 다음에 계양상사, 충무상사, 원효상이 조금 전에 입력했고요. 상품 입력 다 됐죠? 네. 그럼 요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전송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래처에 메일 주소가 입력이 안 됐다면 당연히 안 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발행 상태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미발행. 미발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세청에 전송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우리가 여기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 발행하게 되면 거래처하고 그다음에 국세청에 동시에 전송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발행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 하나하나 하지 않고 전체 한꺼번에 해버리겠습니다. 요 화면에 보시게 되면 네모 박스 있죠? 맨 위에 거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전체 선택된 것들 확인하셨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보시면 F3에서 전자 발행 나와 있죠. 전자 발행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화면은 지금 전자 그 세금 계산서를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스탠바이 준비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자료에 있죠. 입력한 자료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만드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네. 밑에 지금 나타난 자료는 아무것도 없죠. 네.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발행 발급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대표자 이름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랬었죠. 지금은 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그다음에 발행이라는 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 세금계산 대표자명이 누락되어 있으면 나중에 배우실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일단 발행 누르시게 되면 총 몇 건이라고 나와요? 9건 발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네. 지금 이 9건이 아니신 분들은 뭔가 입력 잘못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맨 밑에 읽어보시면 이메일 거기 국세청과 거래처에 전송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여하튼 얘 누르시게 되면 아이디 입력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디는 KACPTA예요. 그래서 KACPTA 이거 뭐의 약자냐면 코리아 Certified Public Tax Account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약자인데 여기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도 똑같이 KACPTA 그리고 저장 이렇게 해놓으시면 또 들어갈 때 또 기억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는 그 곳이 국세청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세로라는 데서 여기 가입하게 되면은 무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도 이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그 기관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이 세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세금계산서를 전송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뭐 여기 인증서 아무번호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 있죠. 네. 요즘 교육용이기 때문에 미리 돼 있다는 뜻이고요.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9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발행되면서 여기 지금 체크 베니핏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죠. 자, 9건을 다 발행하고 났더니 여기 지금 발행 상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성공이라고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각 거래처들마다 여기 지금 몇 월 며칠 날 국세청에 전송한 승인, 코드 번호, 전송 성공 다 나오죠. 네.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돼요. 뭐 그래봤자 여기 대부분 마우스로 클릭해서 확인만 하면 되겠죠. 회사에서 실제로 얘를 발행할 때 월 초 정도에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그럼 거래처가 수백 건 있을 때 이렇게 발행하는 게 좀 실수할 그것도 있겠죠.
이거 하다가 와 만세 다 보냈다고 했는데 컴퓨터라는 건 에러 날 수도 있잖아요. 전송이 안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가산세라는 거 세금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여기 나타나 있는 상태들 꼭 확인하셔야지 돼요. 한 건 다 눌러서. 이해되시겠죠?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것대로 우린 지금 똑같이 교재보고 다 입력했는데 뭔가 누락되고 빠진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그 보완해서 다시 발행해 줘야 되겠죠. 네. 됐나요? 자, 그러면 다 성공하셨다면 일단 닫기 누르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그 국세청의 전송 상태 다 나타나 있죠. 승인 번호까지.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확인해야 되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요. 7월 달 거 그냥 엔터 쳐서 다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전자라고 표시 되어 있는 이 화면에 전자의 여자가 9개 쭉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우리 이거 입력할 때 여기다 표시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었죠. 안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면 지금 이렇게 표시가 안 된 데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래처 이거나 또 여러분이 그 수십 건, 수백 건의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때 내가 아직 거래처에다가 보낸 거 아니라는 거 표시가 돼야지 거기 수정하고 다시 보내주고 그러겠죠. 네. 그런 기능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끔 해주는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그럼 세금계산 발급하는 거 보니까 별반 어렵지 않았죠? 오늘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연습 정도는 해보시고요. 왜? 회사에서는 이거 허구한 날 발급해야 되거든요. 거래가 있을 때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관에 대한 거 설명해드렸죠. 네.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제 매입에 관련된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끝내느냐고요? 지금 이거 에러 난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에러 나신 분들 그거 수정하게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얘는 여기서 마무리 중지하겠습니다.